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세상을 떠난 분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 제도 자체도 좀 허점이 많고 맞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재택도 이제 피해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가장 불만이 왜 이런 분들의 왕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빌라왕, 예, 예, 건축왕 그러시는데 사기꾼이죠. 네. 그리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범죄자이거든요. 네. 이 피해자들이 이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피해자분들의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심리적 지지선이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은 이제는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서민들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거를 최우선 변제금에서 선순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매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금액을 건줄 수 있는 제도인데 예. 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못 돌려받았지? 그랬을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나는 내 변제금이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금 안에 보증금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근저당 설정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했을 때 그 날짜 기준의 최우선 변제금의 보증금 금액 이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같은 경우는 1억 한 3천까지입니다. 보증금이. 그럼 나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럼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지만은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는 최우선 변제금의 보증금 금액이 어느 기준이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나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못 돌려받는 거죠. 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 대출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주거 지원도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사실 긴급주거 지원 같은 경우가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도심과 너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악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실. 도심과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비판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경락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이라도 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세 피해자분들이. 근데 문제가 만약에 내가 그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돈을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경락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서민들이 받기가 좀 어려운 대출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내가 고스란히 그 낙찰 대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이것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요구하는 게 경매 중단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경매를 참여하고 싶어도 그 피해자분들이 경매에 참여한 이유가 이제 유찰이 되거든요. 1회 유찰, 2회 유찰, 3회 유찰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낮은 가격으로 내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그 사이에 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다른 분들이 와서 그걸 낙찰을 해버리면 나는 이제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아예 중단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선 매수권을 달라. 한마디로 남들보다 내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캠코가 좀 나섰죠. 정부 대책 나올 때까지 경매 기회를 좀 늦추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선순위권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걸었던 은행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냐 이거죠. 내가 그거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경매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그럼 선순위 채권자분들은 불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비판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전세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맞습니다.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집값 하락폭도 좀 둔화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1.3 대책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좀 효과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나왔죠. 규제 해제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충분히 정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무엇보다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코픽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대출금리, 변동금리가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5년물, 은행 5년물 채권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보다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심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래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적으로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도 10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핵심은 13대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대세겠느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극렬하게 벌어져요. 이게 뭐 예상을 했지만은 서울과 지방 부동산이 너무 지금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나오고 있는 뭐 소비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뭐 심리 지수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는요 다 서울 얘기입니다. 예, 서울 얘기지 지방 부동산은 저희 지금 뭐 미분양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정했던 6만 호 미분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이제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인 어떤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게 100 이하거든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어떤 뭐 부동산이 회복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사실 차트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은 전반적인 대세까지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3월에 우리 차 수출 액수가 65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전기차 수출이 좀 많아진 게 효자 노릇을 했죠. 맞습니다. 네. 반도체만 보면 울고 싶은데요. 네. 자동차를 보면 또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또 호재라고 좀 적용할 수 있겠는데 일단 3월 자동차 수출 통계를 봤습니다. 이걸 봤을 때 수출액이 한 65억 달러가 되면서 한 64%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64% 상승을 했고요. 수출량이 한 26만 대 나오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48% 늘었습니다. 이거 본다 그러면 확실히 반도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가 그거를 좀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좀 굉장히 기쁘다 개인적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금방 나왔던 수출액, 수출량도 있겠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도 한 7만 대를 이제 기록을 섰는데 이게 전년보다 퍼센트들 보면 79%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량을 봤을 때 전기차가 큰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생산량도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산업 이러면은 현대 기아차만 보시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뭐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GM이라든지 아니면 KG 모빌리티. 아마 KG 모빌리티 하시면 그런 회사도 있나 그랬을 텐데 쌍용이 그렇죠. 바뀌었죠? 쌍용이죠. 네, 네. 그래서 쌍용이 이제 인수 당해서 이제 지금 이름이 이제 KG 모빌리티인데 KG 모빌리티도 수출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왜 기쁜 거지라고 보실 텐데 이게 부품 공급이 이제 원활해졌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자동차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다 완전 수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물량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고무적이고 네 번째로 본다 그러면 내수 판매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차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들 중심으로 해서 내수 판매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전기차 수출이 좀 늘어난 상황에서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차종을 공개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랑 기아가 뭐 예상대로 좀 빠졌어요. 예,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안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엄격한 배터리 요건이 나왔었는데 세부안에 그게 뭐냐면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된 부품 이게 배터리 부품인데 이게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3,750달러를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FTA에서 나왔던 광물을 40% 이상 쓰는 배터리를 써야지만 또 이거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것도 3,750달러입니다. 이게 합쳐서 750달러가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배터리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GV70이 같은 경우에 엘리바바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중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세부 안에 보면은
합당하지가 않는 합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그렇게 뭐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IRA 세부안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이 다 미국 차밖에 없습니다. 닛산 일본 차도 못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배터리 쪽에서 이제는 부합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어차피 다른 데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더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 전기차 50%. 예. 이런 소식도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매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계속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소식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증시를 보면은요,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계속 어떤 줄다리기냐면 이게 낙관론자와 이제 비관론자가 계속 좀 맞닿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폭 상승이에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0.28%, 그다음에 S&P 500 0.33% 상승하면서 이게 큰 폭으로 하지 않고 소폭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증시는 정말로 이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래서 증시에 훈풍이 분다라는 이제는 섹터가 있고 아니다. 지금 침체를 우려해야 된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지금 비관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평평하게 맞닿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연속 7일 오르고 있는데 영업일로 이런 점을 봤을 때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소폭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는 지수, 앞으로의 이제는 경제의 어떤 거시적인 환경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향후에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